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사회와 다문화 정책 발전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좌장을 맡은 고려사이버대 오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발제하시고 두 분 토론하시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입니다. 교수님 소개해 아, 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요, 인사만 하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라미경입니다. 네, 비영리경영연구소의 이명신 소장님 발제하실 겁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음, 네, 토론자로 두 분 나오셨는데요. 강남대 오단희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오단입니다. 예. 한양대 이영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네, 지금 제 화면에는 가장 저기 중심에 플로우에 계신데 구혜영 플로우 교수님이 제일 중심에 계셔요. 아니 그 플로우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고 네, 플로어가 아니라 완전 한가운데 계세요, 지금. 네, 한양사이버대 구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른 아침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종교인연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거나 네, F5 슬라이드 쇼 눌러야 되는데 그 화면이 살짝 저게 걸려 가려져가지고 있죠. 예, 예. 다시 빨리 또 그렇게 되는데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어, 얼굴이 안 보여. 음, 어, 요즘 얼굴이 안 보여. 제가 다 아 됐죠? 됐다. 예, 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다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되어 왔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각종 다양한 다문화에 관련된, 뭐 이주 여성에 관련된, 또 탈북에 관련된, 또 노동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슈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 오랜 기간이 됐었어도 이쪽에서 요청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다문화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의 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 가름하지 못할 만큼의 이 정책적인 것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문제점들이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또 이렇게 절박한 문제인가, 또 그들과 같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또 우리 선주민들은 어떤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시각적인 차이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논의되어 있죠. 다문화 혹은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적인 논의에 관련된 부분들, 시각적인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장에서 이 다문화 정책이 안고 있는 뭐 문제점들, 아니면 기본적인 기초 현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발전 방향 제시하겠습니다. 다문화, 먼저 저희 몇 분 발표할까요? 네, 한 20분 하시죠? 20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문화에 관련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의 의미들, 다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 어떤 접근의 양식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논의가 지금 되어 있는 터고요. 이 다문화가 문화적인 다양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요 개념적인 측면들도 지금 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브라질, 또 캐나다, 또 호주, 중국 등처럼 원래 그 다양한 인종이나 혹은 문화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생겨지는 이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다문화 양상들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이나 스웨덴, 또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서 이 문화적인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요. 세 번째로는 한국과 일본, 우리처럼 지금 이제
비교적 단일한 민족성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뭐 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들과 더불어서 뭐 이거 노동력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오게 되는 지금 현재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유형들로 우리가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번째는 세 번째 이민 처음에 미국이나 호주나 중국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 다양한 인종 중심으로 들어갔었던 그런 국가체들 또 두 번째로 이민이나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이주 여성이나 혹은 이런 다문화 이주를 통해서 발생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봤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경로의 다양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다문화적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충돌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이 그 다양한 인종의 첫 번째 어떤 구성체들도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는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 시작과 더불어서 갖고 있는 헌법적인 제도적인 규율, 그들 문화적인 거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을 익히 충돌하면서 배워왔던 가져왔었던 것과는 다르게 후발로 다양한 어떤 경로의 다양성을 갖고서 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에 워낙 이 선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같은 뭐 유입되고 조화롭게 만드는 시간적인 부분의 절대적인 측면이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책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이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들을 갖고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선주민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측면도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이주민들은 여기 들어와서 어떤 뭐 국가나 혹은 공동체의 어떤 귀속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표류하고 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사회적인 저변의 여러저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고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의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다문화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걸로 아주 이제 공식적인 명명화 시켜 나가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문화에 관련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걸 또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문화 사회는 2006년도에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공식화된 다문화 사회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다문화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된 거에는 기본적으로 그 논조에 깔려 있는 이런 어떤 가치 철학적인 배경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이게 세계화의 보편주의로서의 이 진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서구 중심의 문명을 추격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하게 우리로 선주민과 이주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새 없이 이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이게 어떤 자본이나 노동이나 정보통신이나 어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축적인 부분들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밑에 보시면 세계화의 기계적 배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인구, 노동, 자본 이런 이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 급속도로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배경적인 것들이 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로 그 전환이 갖는 함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어쨌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좀 조화롭고 또 별 충돌 없고 또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화롭게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도 또 들어오는 선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어떤 부분들로 이걸 가져야 되는가. 또 우리는 그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세계화의 기계적 배치라고 하는 그 속에 있어서 이걸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이걸 농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어, 이제 그 여기 시민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지만 그 이주민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들이 기존의 선주민들과 또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민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새롭게 보편적인 가치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이 사회에 있어서 어떤
열린 것으로 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면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 두 번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가 됐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경제 활동에 따른 이 부가가치가 혹은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그 노동자에 대한 이 부당한 대우, 차별, 뭐 오늘도 계속 이제 뭐 이 교수님도 발표하시겠습니다만은 차별되는 부분들, 낙인화되어 가는 것들, 인권 침해에 관련된 것들, 다문화 가정의 이런 자녀의 어떤 사회적 소외나 혹은 배제 경험이 갖고 있는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이 정서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또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정체성의 혼란 문제들, 이주 여성들 들어와서 아이 낳고 그 아이들이 지금 군입대까지 제대까지 하는 시점이 됐었는데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듬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런 또 사회적 발달에 서 그들 나름대로 겪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폭적인 이런 변화 양상들,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함의를 찾아볼 수 있겠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제가 논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멜팅 팟이나 또 샐러드 볼을 해서 어떻게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부분들로, 다문화 사회,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들로 녹여서 볼 것인가. 이건 이전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다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저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이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 정책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범주, 중범주, 미시적인 범주에서 나눠서 봤었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인구 정책이나 이민 정책, 우리가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정책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거시적인 개념적인 차원에서 지금 좀 논의가 또 많이 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관용적인 거, 비차별적인 제도화 문제,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시적 관점에서 이 정책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 중범위 범주 내에서는 제가 오늘 이제 많이 해야 될 사안들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그 대상의 포괄성, 또 자기 결정성, 또 문화 다양성의 어떤 활성화 정도들, 또 사회적 소수의 어떤 요구들, 또 시민사회로서 어떤 개입 수준과 방향, 이런 부분들과 연계에 대해서 정책적인 범주 내에서 조금 이제 세분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 범주로는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책의 구성 요소들, 이제 국가가 정책적인 측면들을 뭐 지자체 수준으로 갈 것이냐, 중앙 정부 수준으로 갈 것이냐, 뭐 이주 여성으로 갈 것이냐, 뭐 탈부로 갈 것이냐, 노동자 수준으로 갈 것이냐,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들에 있어서 과연 이들을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공정한 배분은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이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역량이나 마인드는 잘 되어 있는지, 그들을 둘러싼 전체 이 거버넌스 형식의 어떤 협력 체제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더 세부적인 측면들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범주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문화 정책의 유형, 이제 카테고리화져서 그럼 어떻게 이 부분들을 범주화시켜서 보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이 부분들을 또 나눠서 보는 그 이론적인 파트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다문화 정책에서 이건 뭐 완전히 이 차별을 금지하고 또 사회 참여에 관련된 기회의 어떤 평등을 이제 그 보장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수민족과 소수민족, 이주민과 선주민 간에 있어서의 차별 구조나 불평등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이 목소리가 유려하게 제가 잘하는데 아침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목이 막 엉켜붙습니다. 물 한 점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완전 그 차별이나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이 다문화의 어떤 정책을 바라보는 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먼저 볼게요. 이 급진주의적 다문화 정책 부분은 여기는 오히려 이 다문화 사회에서 주류 사회의 어떤 문화, 언어, 교범, 가치, 생활 양식을 완전 부정하고 그들끼리의 어떤 또 하나의 어떤 그들의 어떤 특성들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 배타적인 측면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자유주의적 다문화 정책, 또 급진주의적 다문화 정책의 이 중간적인 측면의 조합주의적 다문화 정책에서 양쪽의 측면들, 자유주의적 또 급진주의적 이 부분들의 어떤 그런 절충으로서의 이 형태를 한번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결과에 있어서의 어떤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요. 물론 과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들, 불협화음들 이 부분들 있지만 이 조합주의적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 이 부분들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다문화의 다양한 논의를 이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소수자의 적응 유형으로 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맨 위에 평등의 가치, 그다음에 밑에 계층적인 측면의 하이라키에 올라가는 부분들, 동질적인 문화성을 강조하고 이질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요 네 개의 어떤 칼럼을 중심으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유추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보시면 1번 유형은 여기 평등과 동질성.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도적 차별 없이 또 이 문화적으로 주류 이 사회로서의 이 생활에 완전 동화가 되는 부분들. 우리가 선주민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주민들이 이렇게 쓰면 제일 좋겠죠. 이 부분들, 이 일유형들. 이용으로 보게 되시면 제도적으로는 충분한 이 자원을 보유하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어떤 고유 문화를 고수하기 때문에 주류 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이런 유형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게 되고요. 세 번째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동질성과 계층, 하이라키의 이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정치나 경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해서 사회적인 측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이동 출구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폐쇄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좀 또 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겠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동질적인 측면으로 한국의 어떤 케이팝을 즐기게 되고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속에 들어가고자 하고 싶은 것들 갈등의 요소들을 좀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이제 이질적이면서 계층적인 구조에 떨어져 있는 이 부분들은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하위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화적으로도 합류나 이와 같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유형들. 그래서 네 개의 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문화의 어떤 이주자의 이민자들의 적응의 유형들이 1번에서 4번의 유형들을 완전히 카테고리화 시켜서 정립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유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통합이라는 문제가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다문화 사회의 이 사회 통합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존, 또 비동화주의, 공동체주의, 상호적인 관계, 다양성을 그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회 통합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중 국적의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선주민들이 이주민에 관련된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들과 그들의 어떤 독특한 이런 양상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멜팅팟이 아니라 샐러드 볼처럼 따로 똑같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또 갖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주목해서 보고 싶었던 것이 이런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그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여성들의 이중 삼중의 어떤 그런 고통들이 여기 내부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지위들, 또 지금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한 어떤 성적인 학대들, 또 국적 취득의 어떤 문제들, 그들의 어떤 신분상의 불안들, 이런 것들이 보통 그 이주자들이 갖고 있었던 거에 또 하나 이제 가중치로 볼 수 있는 것이 여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게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이론적인 시각들을 또 다양한 연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분들이 있었었고, 다문화 현황을 이제 2023년도 10월 현재 걸로 해서
마침 법무부 자료가 이렇게 잘 나온 게 있어서 물론 1월 달에 우리 구혜영 교수님 발표하실 때 내용들 충분히 좀 중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10월 걸로 다시 업데이트해서 한번 좀 보시면 전체 이제 한 그 240만, 250만 정도 봐야 되겠죠. 전체 4.8% 아마 지금 12월 마감까지 해서 한 5% 정도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기 체류자들, 단기 체류자들 부분들하고 외국인 등록 외국인 보게 되면 여하튼 지금 이 국내 외국인에서 총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제 250만 명이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들 한번 좀 보시고요. 근데 국적별로 봤었을 때는 중국이 35.89%로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미국, 우즈베키스탄. 아마 근래 들어서 여러분들 교수님들 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아마 대거 들어온 거 보실 거예요. 예전에 중국 학생들 들어오는 거 저는 청주에 있는 그 이제 서원대학교 학교 보면은 중국 학생들이 이제 일부밖에 안 남았어요. 그 대거 들어온 게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중앙아시아, 이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에서 5개 국가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그쪽의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우수 자원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오긴 했지만 이제 중국 대신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측에서 이 뭐 유학생들이나 뭐 이런 뭐 노동자로 이제 많이 오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56.3%, 영남, 충청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통계는 이거 말고 호남권에서 이주 여성에 관련된 부분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쪽에도 통계가 좀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 거주지별로 봤었을 때 수도권에 왕창 이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인식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령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20대가 20.6%, 30대가 26.7%, 40대 이렇게 순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와서 이거 노동력으로 이게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유학생이 학교 학생으로 돼 있는 것인지 이주 여성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이 분포적인 양상에서 골고루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세부적인 뭐 결혼 이민자, 취업자, 유학생 관련된 부분들은 이 통계는 아까 그 통계로 대비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또 봐야 될 사안들이 이 불법 체류로 지금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이 그 전체 대비 17.2%, 이 부분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도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보시면 뭐 쭉 이렇게 변화되는 양상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22년도에 또 2023년 3년도 10월 달에 있었을 때 4.8%, 5% 지금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 또 이 그 결혼 이민자에 관련된 요 체류 현상을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수치가 지금 조금 보시면은 이게 점점 줄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지금 이제 결혼 이민자에 관련된 우리가 추후에 처음에는 대거 받아들였습니다만 이후에 아까 성적 학대 문제, 신분의 불안성 문제, 또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배우자가 보여지는 폭력성 또 경제적인 무능에 관련된 것들 아주 무리한 노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점적인 문제로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어, 좀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도 10월 통계를 보면 2.8%로 지금 좀 약간 포션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 추이는 이렇게 체류 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황과 앞서서 이 정책적인 측면에 몇 가지 방법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되게 제가 이제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이게 던져놓게 되면은 그 이들이 지금 제일 좀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이 뭐 우리 2006년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사회학원 용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포가 되면서 실제 다문화 가정과 자녀 교육 지원 대책적인 부분들이 그 공포와 더불어서 법이나 혹은 정책적인 측면들이 같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100만 명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서 또 2008년도에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다문화 이 가족 지원법을 또 제정을 하게 되고 또 지금은 전체의 4.8%의 우리 인구 전체의 이 그 다문화의 그 인구들이 지금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문제점만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 논문, 한 10편의 논문들 쭉 찾아보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들, 또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이런 이 사업의 하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실제 보시게 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중앙정부 간의 또 이런 괴리감들, 또 의사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인식들, 이들이 선출직으로 올라온 이 단체장들 중에서는 뭐 공약사항으로 아니면은 뭐 이슈가 될 경우에는 그 사안들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적인 차이들이 굉장히 큰 이 그 정책을 해 나가는데 어떤 그 차이를 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들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중국, 아까 우즈베키스탄, 예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해서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고 이런 이 프로그램이 좀 일률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 설립 무조건 이 그 건물만 만들어주면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위안을 삼더라고요. 우리 뭘 만들었어, 뭘 만들어서 여기 뭐 이렇게 다문화를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 이 부분들 보듬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되레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책 대상의 어떤 편향성들 이게 골고루 다 들어와서 이게 그 융화되고 녹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하는 곳만 대상이 좀 특정 대상만 중심으로 해서 편향적으로 이 정책적인 것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장입니다. 과제 및 발전 방향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지역의 다문화 정책의 어떤 장애물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문제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었을 때 과연 이 다문화 정책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존재하는가 여부, 정말 이게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줄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여부, 이 문제를 한번 조금 짚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정책 영역에 관련된 어떤 집단들의 규모나 혹은 조직화되는 정도들, 또 상호작용의 정도들, 이해관계 혹은 정체성의 표현들, 갈등의 이런 정도들도 이게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여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종사자들의 그 일방적인 순환 근무제. 이게 보면은 이 업무의 비일관성이나 이게 또 다문화를 다루고 있는 이주 여성을 다루고 있는 노동자를 다루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가 시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경무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역량이 있고 조금 철저하게 조금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대우를 좀 잘해줘야지 거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 그 다문화 정책을 다루고 있는 이런 종사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 역량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이건 뭐 우리가 국민이나 시민적인 인식적인 측면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대하고 홀대하고 천시 여기는 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여기 중요한 또 대중매체들. 뭐 심지어 개그에서도 뭐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 비하에 관련된 그들이 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점검들.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다문화 교육에 관련돼서 어떤 사회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자각들을 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능동적인 삶의 어떤 유형에서 이 공동체적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시민사회 영역으로 그냥 아예 떠맡겨서 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전 방향으로 지금 몇 가지 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게 조금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개념에 대한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우리 국가주의나 초국가주의적인 거에 대한 절충들. 아까 이제 일견 우리가 자유주의, 조합주의, 급진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어 헤쳐서 우리만의
한국 사회의 다문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세계에 있어서의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 부분들 초점을 맞춰서 나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좀 쟁점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좀 탐색해야 될 것이 이제 사회 통합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통합의 전제로서 우리가 시선의 전환, 다문화에 관련된 다문화 사회 관련된 시선의 전환들, 또 비차별의 법제화시켜 나가는 부분들, 또 이게 우리가 통합의 자격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런 그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정부, 시민사회, 학계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다문화 정책에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 그 따로 떠받치긴 하지만 저는 좀 이제 정책계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더 혼동이 없다.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관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지점까지 왔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민자가 그냥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또 정착하는 거 넘어서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이 공동의 주요한 멤버로서 그들 스스로 자립하고 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이게 저기는 괜찮은데 다 깨져가지고 보이시죠, 지금? 이게 다 깨져서 좀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선주민들과 이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이게 지금 저는 물질적인 뭐 것보다도 뭐 이게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은 시민사회 영역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측면들이 이것도 이제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 사안들이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지금 지자체와 시민사회 협력에 관련된 것은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그 외국인 사례 지금 뭐 안산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이제 있게 되는 지역이 그쪽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잠깐만 하나가 여기가 다 깨지긴 했습니다. 좀 그냥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거버넌스 문제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준공공 부분의 어떤 독자적인 위상 정립을 위해서 법제화시켜 나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이 수동적인 대리인의 지금 그 역할이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게 저는 새로운 것들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되는데 이게 민선 7기, 6기, 8기 오게 되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그러면서 거기 또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기도 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적인 거에 어느 경우 활성화될 경우에 조금 손을 좀 숟가락을 올려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냥 내려주는 거 이렇게 전달만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적지 않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야 돼야 될 사안이 이제 이 컨트롤 타워에 관련된 부분들. 아무나 청을 만들겠다. 물론 뭐 부처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뭐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전체 종합적인 것이 됐든 간에 어디 산하기관으로 둬도 괜찮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제가 귀를 닫아서 그런 건지 이야기가들이 좀 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더 중요한 것은 부처별로 이 다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부처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래서 칸막이 현상 때문에 뭐 예산 낭비되죠. 비효율적이죠. 업무가 중복이 되죠. 어느 경우는 또 그 부처에 따라서 잘못해서 또 누락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들 스스로 당사자 문제로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이 정책도 그렇고 전부 다 수요자의 니즈가 어떤 것이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이행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질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적 요구, 당사자 집단의 사회적 요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느냐, 채널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들 의견이 반영돼서 실행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들도 체크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당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의 그 패러다임의 이 전환 과정 속에도 좀 살펴야 되는 이 부분들. 또 이주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관념이 확산되는 측면들에 대한 이거는 양쪽 다 이제
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사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인식의 개선 문제들. 저는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들의 어떤 이런 마인드가 좀 다시 바뀌고 또 지역 내에 있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그 속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 초등학생들한테 경기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교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다문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도움, 나눔, 도와주는 세상. 그냥 이 다문화에 관련돼서 우리는 그냥 그래 쟤는 내 친구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돼. 벌써 이것이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계층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초록색 입은 아이가 이렇게 그들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들. 옆에 보시면은 여기 크고 있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너 다문화 가정의 애로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벌써 크기도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초등학생의 그림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성인들의 어떤 의견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바라보는 다문화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라고 했었을 때 이런 그림을 봤었을 때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 다문화 문제를 해소해야 될 어떤 단상을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체장과 이 공직자들, 해당 종사자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그들이 조금 뭔가 새로운 역량을 지금 함양해 나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닿는 대로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 과정이 있어야 어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분 하시라고 해야 30분 하실 것 같아서 20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PPT 글자가 깨지는 거는 그러니까 세팅되어 있는 대로 맑은 고딕으로 해야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뭐 네이버 아, 보고 이 글자체를 안 깔아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아이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바로 듣겠습니다. 이명식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공유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글자체는 안 깨졌죠? 아직 안 깨졌어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미경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들과 이론적인 그런 배경들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정책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와 돌봄 정책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 오늘 이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 사회복지 교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셔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여러 교수님들의 좀 생각들도 조금 모아서 저희가 각자가 이제 가능한 그런 그 어세스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합의된 목소리들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집어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이야기들이나 제언들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 가사노동자 그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정책 현황과 그 정책 현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을 폐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까지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굉장히 히트했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헤어질 결심 아마 교수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네. 안 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 영화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인공 설애가
귀한 중국인이었는데 그때 이 설애가 했던 일이 간병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간병인의 90%가 중국 동포더라고요. 그게 숫자적으로 한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게 한 3년 내에는 거의 3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돌봄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 일들을 막상 보니까 우리 국내가 아니라 거의 이제 중국 동포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이 돌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굉장히 일이 힘들고 그다음에 박봉의 경무 때문에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고 이런 노동 조건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정부가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 돌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또 간병인과는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 거기다가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다문화주의 정책까지 굉장히 합쳐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이 이제 어떻게 정체화됐는지를 잠깐 보면 2022년 9월에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안을 하셨고 이제 그걸 받아서 2023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5월 달에 외국인 가사 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내리꽂는 사업 중에 이게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공개 토론회를 했고요. 서울시도 한 번 더 토론회를 했어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이제 2023년 7월에 굉장히 정말 빠르게 이렇게 정체가 돼서 근로자 도입 시범 사업 공청회를 고용노동부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에서 고용허가제 일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책이 빨리 만들어진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더디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딱 지시가 내려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정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시범으로 도입하고 거기다가 이게 대상이 또 아동 돌봄인데 빠른 정책화 과정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충분한 어떤 사회적인 공감과 어떤 공론과 수기 이런 과정들이 절대적으로 빠진 채로 굉장히 정책화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좀 노정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설계가 되었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이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교수님들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뭐 산업연수생 뭐 이런 형태로 시작됐던 건데요. 이 E9의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제조업, 농축사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뭐 그다음에 유연하게 탄력 배정이 되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부 이제 이런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서비스업을 더 확대를 해서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명분 자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저출생이니까 저출생과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 외국 인력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 가사 돌봄 노동자들이 보통은 시간당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과 통상적인 수준 사이에서 이제 뭐 임금 가격 결정을 하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전국적으로는 하긴 어려우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서울 지역의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도입을 하고 한 최소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설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들 돌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이 있고 조금 더 고급 인력들을 좀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로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여성 인력들을 지금 데려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검증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은 우리 내국의 그 우리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필리핀에서 요 정도의 능력이면 굳이 한국으로 가사 노동을 하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국 내에서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국 전후에 당연히 뭐 교육도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 뭐 직장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그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최저임금에서 아까 14,000원 그 사이의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중산층 이상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금 뭐 20대에서 40대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사실 100가정, 아직 이제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100가정 정도밖에는 안 되는 굉장히 한정적인 그런 서비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일단 고용부가 송출국에서 이제 뭐 사람을 선발해서 그다음에 고용 허가서를 발급하고 그다음에 제공기간을 뽑아가지고 이 제공기간에서 이 제공기관과 근로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제공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공기간에 대한 그 입찰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 홈스토리 생활이라고 하는 곳이 한 70명을 받기로 했고 유후브리스라는 곳이 한 30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지금 현재 체결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으로는 12월에 지금 실시를 못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1단계에 걸려 있어요. 네. 그 송출국인 주요 대상인 이 필리핀과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송출국 자체에서 보내줄 수 있지 않다. 이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랄지 어떤 그 필리핀의 또 내부에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도 있어서 우리나라랑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2단계에서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고용노동부의 뭐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뭐 계속해서 대화 협의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금 그 첫 단계부터 지금 아직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특히나 이분들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 이제 주거 문제인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제공 기간이 또 마련하게 되어 있고 돈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주거 문제가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설계부터 이제 나왔지만 굉장히 애견된 난항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송출국과의 이 협의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보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최근에는 또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주 노동자 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제시한 여러 조건들과 관련해서 필리핀 정부가 송출을 허락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 이제 국가 간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될 업무를 이제 상대국의 양해 없이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막 진행하면서 이거를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 여론을 호도한 측면이 있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돌봄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브로드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게 갑자기 아동 돌봄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40을 이렇게 뭐 공략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이주 노동자 도입에만 신경을 쓰면서 이제 현지 국가의 인력 송출 분위기를 가마다지 않고 무료하게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그 필리핀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짜리 시범 사업 이후에 고용 불확실성,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이 안, 6개월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그다음에 숙소비를 자기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상의 뭐 휴게 휴일 연차 등 뭐 이런 근로 조건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지금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은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사실 이런 근로 조건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문제 정의가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잘못된 문제 정의를 하면 굉장히 다른 잘못된 솔루션이 도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정책의 명분은 저출생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고 내년에는 0.6명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가 현재 0.59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금 해법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세 대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양가 결혼할 때 뭐 부모님한테 3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도 해주겠다 그러고 뭐 공공임대주택 그런 거에 있어서 그 뭐 신생아 특별 공급제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저출생에 대한 해법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이 뭐가 문제인지는 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게 그 불안정성, 과도한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응축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엠포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연애, 결혼, 출산 뭐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가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정말 외국인 가사 노동자인가? 여기에서 참 너무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 1940년대 이렇게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이 양육 비용을 사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한 뭐 1.5, 6명까지 떨어졌다가 2.0대로 됐다가 최근에 이제 뭐 전쟁도 터지고 뭐 경제도 안 좋으니까 좀 다시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한 1.5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근본적 개혁을 위한 사회적인 선택, 결단이 없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으로는 택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 가사 관리자 제도의 핵심은 돌봄이고 특히 아동 돌봄이에요. 근데 저렴한 비용으로 그 외국인 인력을 데려다 쓰겠다 뭐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돌봄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몸에 대한 노동, 생존과 생활을 돕기 위한 노동, 그리고 관계성이 핵심이고 윤리적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 제도의 대상과 결과는 결국 사람에게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책임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돌보는 일, 특히 취약한 이를 돌보는 일에서는 더욱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잘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돌봄 노동자의 존엄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이주 노동자, 가사 노동자 문제 전에 이 돌봄 노동에 대한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문제는
거기에 더 이렇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돌봄 노동자는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환자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려고 돌봄을 민간에게 맡겨둔 결과 돌봄 노동자들은 더욱 쥐어짜이고 돌봄 서비스는 갈수록 허술해져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가 이 가사노동자 도입 문제에서는 임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서 이 도입의 실효성을 도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책은 가치와 관점이 담긴 건데 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어떤 포용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문제랄지 뭐 교육에 대한 문제랄지 뭐 요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 국가의 어떤 큰 어떤 장기적인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사실 이 얘기는 거의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출생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든 애는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낳고 일은 해야 되니까 국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그 부분을 좀 커버해 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젊은 층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많은 조사에서 우리 그 2040들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한테 나의 아기를 맡기보다는 노동 시간이 단축해서 내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 자체가 가족의 가치랄지 아이를 낳고 돌보는 기쁨이랄지 아동의 건강한 그런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효율성 중심의 그런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직 번역은 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파트타임 포 올이라고 해서 제니퍼 네델스키가 쓴 그런 책인데요. 우리가 정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북미의 지배적인 문화가 사실 신체적 돌봄을 굉장히 경멸한다. 그러니까 돌봄은 굉장히 힘이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그 권력과 영향력과 부를 가진 그런 남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파트타임 월 모두가 시간제로 일하는 사회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베컴이든지 아니면 뭐 이재용 씨든지 뭐 재벌이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돌봄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 30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모두 다 이 돌봄의 어떤 가치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함께 기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 유토피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주 30시간제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뭐 다 그냥 허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또 하나의 어떤 대안적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다듬어갈 것인가. 이제 사업 과정 중에서 노동조건 개선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 제공기관의 선정과 운영 과정이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가사노동 과사관리사가 대부분 여성들이 오니까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무조건 저임금을 주기보다는 이 노동 조건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이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 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계속 유엔위원회랄지 유엔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안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과 나아가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계속 요것들을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숙식 관련한 주거권 보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강화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만 뭐 예산이 막 대폭 삭감된 줄 알았더니 이거는 2024년도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센터를 폐쇄한다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이렇게
됐구나. 앞으로 이주 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한 지원 정책은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정책의 우리가 큰 방향,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 이주민들은 다 노동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와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이주민 정책에서 이 노동자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관리, 통제, 권리 제한이 아니라 정말 평등, 자유, 권리 보장으로 나아가면서 이주민을 어떤 결혼 이주 여성을 해서 우리가 뭐 저출생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을 막고 뭐 이런 어떤 국익과 인력의 수단으로 보는 이런 도구적 관점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캐나다가 이러한 그 다문화주의에 대한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항상 꼽히는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오래 살 시민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잠시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정책을 펼치는 각 사회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 캐나다 정치철학자 윌리 킬림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우리 사회의 그 결단과 선택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캐나다가 이러한 그 모자이크 프로젝트 같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잘 실시할 수 있었던, 성공할 수 있던 배경에는 정부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서 이민자 지원은 실제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다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석세스는 밴쿠버에서 이민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데 이분이 그 대표가 그때 지난번에 한국에도 오셔서 인터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 밀착 통합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민자가 사실은 그 현지에 와서 적응을 하려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국경을 넘기 전에 현지에서 취업, 교육, 주거 등 준비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만큼 이 통합에 진심인 거죠. 1조 원 넘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이주민에 대한 사회 통합은 어디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거는 뭐 다양한 모형이 있잖아요. 차별 배제, 용광로, 뭐 국수 대접, 샐러드 볼. 근데 저는 우리 사회 정책은 이 뭉뚱그린 야채죽에 가까우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모든 정책은 주무부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의 모습이 어디는 차별 배제고 어디는 용광로고 어디는 국수 대접이고 어디는 샐러드 볼인 척하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뭐 이런 그 뭉뚱그린 야채죽인데 사실은 죽도 잘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죽을 잘 쓰면은 또 굉장히 영양가 있고 맛있는 죽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발제를 마치면서요.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유색인종 그 산타가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유럽의 복합 쇼핑몰 그 쇼핑몰에서도 이렇게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계 산타 거기에 트랜스젠더 산타까지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게 좀 더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정도 됐어요. 저기, 바로 토론으로 갈지, 한 5분, 10분 쉬실지 여쭤봅니다. 바로 바로 가시죠. 가도 괜찮을 것 시간이 같아요. 많지가 않아. 네. 오다희 교수님이 저기 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가시죠. 예, 예, 예. 네. 그러면은, 먼저 오다희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예, 발표 두 분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저희 애들 키울 때, 어, 저 중국 동포랑 필리핀어 입주, 분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저한테 입원 줬으면 제가 더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1번 저한테 과제를 주셔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임효신 소장님 발제는 뭐 또 한 번 같이 논의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남희경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 발표도 그렇고 두 번째 발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다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요거는 제가 급하게 해야 돼서, 저기, 작성한 거라서, 뭐, 간만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아까도 임영심 소장님 그 캐나다의 그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다문화 정책이든 이주 정책이든 어떠한 정책을 떠나서 뭐 그리고 지금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 뭐 이걸로 이제 뭐 이주 정책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데 과연 한국 사회가 진짜 살만한 사회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저나 아니면 우리 교수님들이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 살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한 20대 초반이면 저는 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냥 뭐, 그러니까 제 20대 초반 때 나갈 생각을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때는 뭐 두려움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두려움도 없고 또 언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기계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고 충분히 그런 불편함이 없는 사회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대라면 저도 한국 사회에 굳이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얘기로 들고요. 제가 요 발제문을, 아니, 토론문을 내고 이제 또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제 TV에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해서 외국 사례들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한국은 TV에도 외국인 패널이 나오고 한국 여성들이 외국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또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성 결혼하는 이런 이미 다문화의 사회로 됐고 그게 이제 대중매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에, 되는 그런 사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사실 이전에 이제 이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개인 단위 혹은 그 뭐 그들의 필요라고 해야 될까? 였다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적인 필요 그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다문화 정책들이 이제는 좀 이전과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김포시의 다문화 이주민, 협의체? 뭐, 협의체인가? 거기에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회의할 때 저희도 매번 와갖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건강가족 지원센터였죠. 건가지랑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센터 중심으로 뭔가가 자꾸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니, 여기 지금 우리가 다문화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한 분도 없는 위원회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을 이렇게 좀 우리 위원으로 위촉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해갖고 제안 드린 적이 있었고 한 두어 번 그렇게 하더니 이제 또 과장님 바뀌고 이러니까 또 쓱 안 하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역 안에서의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훈남학회 회원님들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런데 외국인 다문화 관련된 그런 뭐 이게 지원을 넣는다는 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같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몇 퍼센트가 돼야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돼야지 이제 다문화 사회인지 사실 저는 몰라가지고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주민들이 대부분 이제 소속권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거와 굉장히 밀접할 거라는 생각은 유추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의 그 또 하나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이주 정책을 어, 하면서 이민청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남영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영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공유가, 예, 잘 됐습니다. 네. 제가 이 탭에서 처음 해보는 거라. 여기 오늘 그 라미경 교수님하고 이명진 소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제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감사드립니다. 발제문 함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로 전환을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 잘 부각시켜 주신 걸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거죠. 아주 최근 상황인데 한국 사회 중요한 문제를 다문화 차원에서 이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한 최근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발제문이 이 발표가 가는 게 이명신 소장님이 다문화 정책의 명확한 관점이 행간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돌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회피의 수단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출생에 대한 원인과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하고요. 저출생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겪는 시민들의 요구는 저가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 예,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려면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모두 시간제로 일하는 사회,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월 100만 원 관점으로 정책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외국과의 포용적 사회정책 추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발제자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어, 이제 조금 제 생각을 덧붙여 보면 돌봄의 수요자와 돌봄의 제공자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은 그 돌봄의 수요자와 제공자 사이에 갭을 메꾸어주는 공적 영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령 뭐 외국인 포용 문화센터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로의 니즈와 역할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이 좀 구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돌봄은 수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문화 그리고 사회 규범에 대한 공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공국에 대한 문화와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돌봄의 룰이 우리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그 사회에서는 터부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캐나다는 이제 해당 국에서 오기 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3개월 이상은 언어나 문화, 유치원, 학교, 뭐 문화센터, 요양원을 비롯해서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체험들이 좀 같이 적응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무엇보다도 한국의 돌봄에 참여하는 게 개인에게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지금 정부의 수직적인 이 행정이나 교육 시스템으로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작은 사례긴 하지만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등록증이 있으면은 구성원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가 되면 참여가 가능한데요. 꼭 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수직적인 행정 시스템 외에 좀 수평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이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좀 자격 요건이 부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공동체와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이 되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돌봄할 사람 데려다가 무슨 공동체하고 자치냐라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 사회에 속살을 모르면 저는 돌봄의 이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돌봄, 가사 노동자를 수입해 오는 거지, 실제로 이제 돌봄의 효과들이 좀 발생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교 차원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같은 종교를 가진 수요자와 제공자가 종교 생활을 한 공동체에서 같이 할 수 있고, 그 종교 시설이 일정한 그런 역할을 매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활동 영역을 확대해 준다면, 저는 정부나 지자체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지금 이제 화면은 윤창원 교수님이 딱 제 중심에 계신데, 아까 제가 주최 측이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윤창원 교수님, 구혜영 교수님 계시니까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혜영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노트북 뭐지 약간 그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거려가지고 그게 꺼지는 바람에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화면이 조금 불성실한 그런 화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락미경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작년에 제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가치 그다음에 이런 방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 특히 이번 주제가 또 종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종교적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이 이제 그 뭐 여러 부처에서 진짜 정말 뭐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돼 최근에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 이제 벌써 그때 추미애 장관 있을 때 이제 제안도 했었던 부분인데 이민청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 논의가 됐었고 지금도 이제 이민 관련된 연구소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그 이민 제도와 이제 차이는 다문화 사회가 이제 뭐 5%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고요. 뭐 그게 이제 점점 많아져서 10% 이상 되면 이민 사회 이렇게 변화되고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15% 이상이 되면 그 다문화를 넘어서 이제 이민자들에 의한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해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 15% 정도가 돼야 저출생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고급의 양질의 이민자들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가사 관리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아마 아동 돌봄이라고 했을 땐 당연히 외국어를 가능한 이런 교육이 어우러진 돌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외국어, 물론 뭐 약간 까딱까딱 하는 타갈로그형 영어라 하더라도 어쨌든 글로벌한 그런 그 감각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아마 이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이런 도입들 했을 텐데 적어도 여기 아마 자격 조건이 대졸 이상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질의 여성들을 또 뭐 어쨌든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유입해서 우리의 중요한 노동의 그 시장의 어떤 역할도 하지만 저출생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뭐 이건 누구랑 이야기해 본 건 아니에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오늘 이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국적 관리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제 복지 서비스 대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가장 뉴트럴하게 이 다문화 가족을 또 혹은 이민 이런 사회를 가져가야 되는 건 사실 외국 같은 게 다 내무부 이런 소관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행안부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내국인으로서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이렇게 해서 시해 대상도 아니면서 또 불법을 찾아내고 국적을 찾아내서 뭐 불법 체류자를 막 찾아내는 그런 법무부의 어떤 처벌적 그런 부처적 성향도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또 너무 노동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고용노동부도 적합치 않고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발제자님이 워낙 좋으시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지금 전책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이주 여성들이 이제 줄어들게 된 게 첫 번째가 브로커에 해당됐던 그 결혼 외 중매회사 있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국가에서 까다롭게 자격 조건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법성을 갖고 이제 그 사람들 계속 팔로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이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형 결혼 이런 제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주 여성 부분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외국이 왔다 갔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최근 3, 4년간 굉장히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시장이 이제 점점 우리나라로 중국의 인건비도 우리나라 인건비랑 거의 비슷해져 가면서 굳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도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노동시장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이주 여성들도 불법성이 우리는 자꾸 매 맞는 이주 여성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브로커에서 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기서 국적 갖고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남편하고 딱 이혼하고 또 자기 세계를 또 꾸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기 돼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주 여성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점차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가사 관리사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아주머니 손에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정 관리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이제 이런 걸 계속 아주머니를 써왔었는데 그러니까 파출부 아주머니 같이 이제 아이들도 돌보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가사 관리사 부분도 아직 법제화돼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외국인부터 데리고 오니까 이게 맞을 리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가사노동에 관한 것이 이제 시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그래서 직업 소개서 통해서 이제 받아보는 이런 건데 그냥 사람만 소개시켜주지 우리가 아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아주머니를 연결시켜주는 곳에 돈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 달치. 그 월급을 근로 하면 우리는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100만 원, 뭐 200만 원 아주머니 쓰는데 나가는데 그러면 한 1년에 막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세금 혜택 하나도 못 받거든요, 공제를. 자, 그러면 그곳에 돈을 갖다 드리면 이제 거기서 뭐 5%든 1%든 떼고 그 아주머니께 월급을 주는 이런 구조여야 서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니라 이게 뭐지? 그냥 개인 사인 간의 거래였다가 이게 시장으로 싹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의 신분 보장이라든가 그런 게 돼야 또 지속성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임금이 동일해야 돼. 이 아줌마는 말 잘 들으니까 막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좋으면 막 5만 원 드리고 또 나쁘면 4만 원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일했으면 동일 임금이 시장에 딱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에도 제대로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외국인부터도 데려다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매우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국내인을 대상으로 이게 되고 나면 이게 안정화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시장 중에 외국인이 필요한 시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 시장에 외국인을 데리고 와야 이게 체계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3D 업종도 다 우리나라 국내 인근 노동으로 이루어졌다가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런 절차와 순서라고 있어야 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날림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돌봄에 관련된 우리 이명신 소장님의 정말 교수님이 너무 막 뭐랄까요, 임팩트 있는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랑이자 네, 또 위로는 또 존경이고 아래로는 사랑의 그 나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참여해야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제3의 토론자처럼 아주 잘, 시간도 많이 쓰시면서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윤창원 교수님, 뭐 마무리처럼 한 말씀 네, 하실래요? 그 두 분 발제, 두 분 토론, 그리고 제3의 토론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오수리 교수님이 시간 관리를 너무 또 철저하게 해주셔서 저도 공부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두 분 발제, 그 두 분 토론 들으면서 그 이제 두 분 발제 들으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정책의 난맥상 그리고 정말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외국인 노동 지원센터 또그 내년 예산이 빵원으로 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좀 벌어지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저와 관련이 있는 몇 군데 기관들도 내년 예산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돌아가 버리는 빵으로 돌아가 버리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도 뭐 그 어떤 정부이든 간에 조금 좀 깊이 고민해서 이런 예산 반영이라든지 정책의 지속적인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되어졌고요. 저도 이렇게 그 발제 들으면서 또 옆에서 또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면서 공부가 어쨌든 무척 많이 된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그 샐러드 볼이든 용광로이든 또 맛있는 야채죽으로 만들자는 말씀이 또 인상적이어서 이 정말 이 가까운 이웃으로 그 뭐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영신 소장님이 그 문제 정의를 잘해야 이 정책을 뭘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정책을 고르면서 아주 좋아했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문제 정의를 잘못하면서 이제 그 한 큐에 두 개를 먹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것 같은데 구현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국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우리 라미영 교수님 말씀처럼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서 간에 다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지난달에 화순 군수님이 SDG 지방정부 협의회 이제 뭐야 사례 발표하러 서울에 오셨어요. 국회 토론회. 음, 근데 지금 화순 군이 이제 뜨는 게 10,000원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월세가 이 10,000원인 그 음, 임대주택을 청년들한테 했는데 청년들 화순 쪽에 이제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곳을 사가지고 이 10,000원 임대주택을 하니까 몇십 대 일 되는 거죠. 2차로 또 했는데 몇십 대 일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것만 해서 청년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이 보육시설이 한 뭐 40 몇 개인가 화순에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를 사버렸어요. 사버려가지고 음,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애 음, 맡기고 놀러도 가고 이럴 수가 있게 됐고 음, 음, 그다음에 이 애를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보낸다 그러면 대학 마칠 때까지 등록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주변에서 이제 막 벤치마킹 한다고 오고 그런데 이분이 바쁜데 서울에 온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음. 지금 화순이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옆에 영광군, 한평군, 뭐 음. 나주시 이런 쪽에 이 사람들을 뺏어오는 거지.
지금 하중군이 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연결하는 정책을 음,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해야 그래야 전국 음, 공통으로 다 좋아지는데 지금은 서로 음, 뺏어먹기 하고 있다. 그 음, 얘기를 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중앙부처 사람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모범 사례, 한 분야의 모범 사례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예, 이런 내용을 오늘 음, 서로 음. 공유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화순군수님은 네, 그거를 어디로 하고 다녀야 되냐면 서울시 25개구에 음, 자활이나 청년 뭐 이런 그런 모임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홍보를. 그렇죠, 국회 그렇죠. 이런 데가 아니고, 예, 그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냥 어려운데도 목매달고 있는 그분들을 내려보내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네, 홍보를. 그렇죠. 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이 국가적인 접근, 그다음에 네. 정책에 대한 접근, 주택 정책에 대한 접근,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아, 그쵸, 그쵸. 응. 요 얘기를 강조하고 싶대요. 네, 네, 네. 네. 아무튼 토요일, 우리 네, 그 데니오 교수님의 그 필리핀 그 가사 노동자